그동안 잠잠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조금 전에 영희 생각 들으셨겠지만 강신업 변호사, 서열 3위라고 불리는 강신업 변호사 전당대회에 출마합니다. 자, 용산하고 사전교감없이 혼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재가를 받고 했을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강신업 변호사가 단독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단독으로 한 것 같다? 예, 일단 강신업 변호사가 어쨌든 잘 나갔던 건 맞는데 그 건희사랑 물러났잖아요. 네. 물러난 게 이제 자료 같은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사실 좀 그때 공개하고. 공개하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거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됐었는데 물러나게 된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뭐 당대표라는 자리를 장악한 청와대 쪽에서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런 거 원할 테니까 그런 인물로서 강신업 변호사가 경제력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해서 강신업 변호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밀려났던 상황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보기 위해서 네.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방조하지 않았나. 아, 최소한 방전했을 것이다. 교사하지는 대통령께서.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건 뭐냐면 막지를 않아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실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그 건희사랑이라는 팬카페를 만들 때 네. 대통령과 그 여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받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공도 그렇고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고 만약 대통령이나 여사의 그 이름을 그냥 팔고 다니는 거다 자가 발전 중이다라고 네. 하면 막았어야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공개적이든 공개적인 메시지는 또는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따로 보내든 간에 하지 말라고 딱 단도리를 했어야 돼요. 단도리 했다는 죄송합니다. 네. 단속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는 또 한 명 더 요즘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건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진. 건진이 기업체 사장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대통령과 여사의 이름을 판다. 라는 얘기 나왔을 때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 뭐예요? 건진을 조심해라. 아니 도둑질하러 돌아다니면 물건 보러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도둑을 잡아야지. 네. 문단속 잘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나 이름을 팔고 다닌다. 그럼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교감한 거 아니야? 내지는 지시받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한 번도 뭐 그런 종류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겠다는 분이 제가 두 자릿수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지금 당대표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치하는 느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좀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출마 그런 분들도 출마하신 그런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사실 그렇게 정당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도 출마 이렇게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당이나 이런 데서 조동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 보세요. 소위 말하는 그 청담동 게이트에서 윤상현 당대표설 나왔는데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가 돼버리게 되면 그 청담동 게이트 말이 사실이라는 게 오히려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신을 내세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설과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는 네. 그 윤핵관 사전 모임 있지 않습니까? 4인. 네. 여기에서 적어도 뭐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명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그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룰을 그다음에 바꾼대요, 전당대회로. 시기와 룰. 네. 그러니까 지금 7대3이잖아요. 네. 그 당원 9대 1 로. 7, 당원 7, 국민 3이었는데 네. 9대 1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기를 2말 3초로 네. 그냥 순식간에 2말 3초가 정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요. 예. 네. 중간에 의문의 일패 정진석. 갑자기 김무성 소환. 네, 맞아요.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측근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측근들 청와대로 불렀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어떻게 이따위로 정치하냐 하면서 청와대 들이받았었잖아요. 김무성 전 당대표. 네. 근데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피도 안 거꾸로 안 솟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뭐 다 부인해. 그러니까요. 아유,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 친윤계 4인방 그리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관저 회동한 다음에 이말삼초가 정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겠죠? 그런 거죠. 네. 아 정말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딱 장악하고 계시군요. 당도 장악하고. 그래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 보이는 거예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장악한 사람 따로 있어요? 장악한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장악하거나 또는 다른 움직임들이 달리 없다는 게 문제인데 네. 어떻게 될 거냐면 영남 쪽, 영남이나 대구 경북 쪽은 그 공천이 당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직 의원들이 대부분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심을 따라간다. 내가 돌격대다. 뭐 이런 경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충청권, 네. 강원권, 뭐 김진태 도지사가 아주 크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박살낼 수 있다라는 신박한 그 조치를 하면서 강원도도 지금 민심이 역전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당선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내년 한 1년? 제가 보기엔 취임 1주년 정도쯤 되면 그 강한 위기감이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김진태 지사가 쏘아 올린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정말로 건설사 난리가 난 데다가 어제도 부도 소식도 있었어요. 네, 부도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그 시멘트 BCT 시멘트 네. 벌크 차량 운송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이 제일 먼저 네. 나왔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거기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이에요. 딱 두 군데만 두 군데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멘트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한국경제 이런데 신문에 보면 한 440군데 정도 건설 현장이 시멘트 공급을 못 받아서 다 공사가 멈춰섰다. 중단됐다라는 네. 거예요. 이 굉장히 큰 국가 경제 위기를 누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일방적 독주하고 강압밖에 할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건설사 부도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작업 중단을 네. 부추기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화물연대 파업을 왜 자꾸 불법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40분짜리 뭐 회의, 교섭단체와의 만남 이런 것만 간단히 하고는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 내려버리고 오세훈 시장도 참 이상하고 행안부 장관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하다는 말로 넘어갈 해결이 안 돼요? 수준은 이미 지났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감도 아무 없고 생각이 없는, 없다. 생각이 없는 그냥 오로지 검찰 논리로 그냥 힘만 들이대고 너 깜빵 보낼 거야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식 사고 방식이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기엔 큰일입니다, 큰일. 좀 사실 금융 쪽에서도 네. 제가 얼마 전에 금융 쪽 업자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금융 쪽에서 좀 정책이 그렇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만 나오고 네. 정책 결정에 이런 것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좋아요. 그렇게 자, 지나가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또 이슈 두 번째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강신업은 돼도 유승민은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나?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 말 3월 초 내지는 4월쯤 가면 분당이 오히려 국민의힘 분당 얘기 좀 나오거든요. 분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다 보면 안 된다. 이러다 민주당도 분당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서 분당 얘기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출신으로서. 갑자기 정의당 출신이 네. 소환이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의당 출신 정치인이니까 맞고요. 이제 정치인들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국민의힘 분당은 내년 초에 벌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예, 내년 초에 벌어지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제 5월을 2월이나 3월로 2, 3월로 땡긴 것도 그쪽에서 당무감사는 새 대표가 윤심이 실린 새 대표가 지금 빈자리 60 몇 개는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위원장들을 교체하는 거는 네. 윤심을 확실히 집행할 수 있는 새 대표가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당무감사가 끝나고 2월 그래서 현역 위원장들을 교체해서 2, 3월 달에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당무감사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현역 위원장도 교체를 하고 전당대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대표 선거를. 그러니까 5월설을 얘기를 한 거고 그때까지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는 현실적으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총선의 출마자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분당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되지만 내년 상반기에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이 전당대회 전에 분당되는 건 불가능하다. 전당대회 때 어쨌든 간에 영향을 해볼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그것 역시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분당 가능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뭐 분당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려면 이재명 대표가 와 함께 민주당이 폭망했을 때잖아요. 네. 위시풀 띵킹인가요? 위시플. 야, 이게 희망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단정한 건 아니에요. 질문이래요. 뭐 사실은 뭐 정계 개편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구체화되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민주당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민주당은? 국민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될 텐데 현재 좀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정치 보복이나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 지금 전반적으로 현 정권이 검찰 위주로 수사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그렇게 민주당이 분당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시기의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거나 아니면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냥 권력 다툼 같은 게 심각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당장하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통치 스타일도 있지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기가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선거구나 이런 데서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 왜냐면 지금 당대표 누구누구 나오네, 누구는 안 되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소환이 돼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여권의 그런 대표 주자들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범여권 후보들로서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1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16%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차라리 당대표로 한동훈 나오나?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솔솔 나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은 사실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 게 언급되면은 오히려 그냥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윤 입장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를 나가려면 23,000인데 지금 장관직 정리해야 되거든요. 장관이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얼마나 좋아. 막 붕붕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예, 차기 총선은 몰라도 박성중 의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불가능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차기 이르다. 총선은 몰라도 네. 당대표는 좀 이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너무 즐기고 계시잖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예. 게다가 지금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서 지금 본인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취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법적 응징을 하고 계시는 데다가 대통령도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반문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와, 이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타임인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저는
끔찍합니다, 이 말. 솔직히. 끔찍해요. 네.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요, 대통령이 뭐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말 하죠?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과 대통령이 현재 지금 수사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뭐 더 탐사가 적절했냐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국민들 사이에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본때를 보여줬다는 이런 식의 되게 얘기를 하는 너무 거는 무서워요, 진짜. 예, 그거는 진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을 자기 술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 지난 정권에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난리가 거예요. 났지. 그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이분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법무부 기억하시, 장관과 같이 함께 이런 기억하시겠지만 그 조국 교수가 장관 시절에 그 압수수색 할 때 네. 그 자기 부인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통화 전화한 잠깐 한 거 것 때문에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로도 난리가 났는데 네. 대통령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닌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식의 발상이냐면 그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와. 본때를 보여주겠다. 말이 이건 되나? 화물연대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또는 본인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 이준석 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네. 야당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발상이냐면 여러분들 저희 나이 또래는 한 번씩은 다 겪었을 텐데 모든 학교마다 네. 미친 개, 독일 병정 이런 류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옛날에. 시범 케이스로 누가 졸았다 하면 앞으로 그 교탁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뺨을 때려서 교실 비싸대기 막 때리고 그랬어요. 교실 저 뒤에까지 네. 몰고 가면서 뺨을 때려가지고 애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이 악물어 시계 딱 풀면서 그러면서 다들 그 쫄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포 정치를 하죠, 공포 칠리 정치. 이펙트, 칠링 이펙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년대식, 80년대식 군사정권식 발상입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법원 앞에 가면 그게 있는데 저울은 공평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정의의 여신상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칼만 있고.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집 앞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 대해서 정치 깡패라고 비판을 하고 대통령은 더 탐사를 겨냥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반사다, 반사.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없는지 반사? 아니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 어제 정진웅 그 전 검사장 법무연수원 교수 결국 독직 폭행 무죄 나왔잖아요. 네. 이성현 그 당시 수사하던 채널A 사건 수사하던 네. 분이 야 다 책임져 니네 어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 반사야 반사. 반사. 아르테미오님께서 그 정의의 여신 지금은 저울 대신 쌍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네. 초파. 네, 이연서님 정부가 무섭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사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한심합니다. 아니 그거 같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용어 야구 이제 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존세라고. 그 뭐예요? 우리 팀 존나 세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는 거 있잖아. 우존세? 야, 이게 재밌다. 우리 팀 존나 세다. 우존세.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해요. 자,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장검사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이 사과 요구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법원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까지 확인을 좀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줬어요. 검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고의성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히려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는데 그 근거를 든 게 바로 2심에서 나왔던 판결문입니다. 내가 정진웅을 무죄로 만들어주긴 하나 네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판결문을 예시로 들면서 잘 생각해봐라. 너네가 잘못이지? 이러고 좀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정의의 사도 김필성 변호사님. 일단 뭐 한 장관이 대법원에 대해서 성찰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반사다. 이것도 장관이 반사. 대법원에게 아유 네, 훌륭해요. 뭐 사실 네. 뭐 저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뭔 소리야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검찰이 그전 이제까지 보여왔던 검찰의 태도예요. 검찰은 항상 그 무죄가 나오든 아니면 뭐 저는 심지어 공소기각에서 그런 케이스를 겪은 적이 있는데 어이구야. 저기 그거는 법원의 견해가 그럴 뿐이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 이 사람들은 법원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나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심 판결문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2심 판결 부분에서 그 사실 그 최근에 그 검찰에서도 인용해서 권위가 많이 높아진 나무위키에 원래는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이 많이 검찰에서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상 구속영장 예, 칠 때 예, 나무위키. 그러니까 나무위키 이 관련 판결문 2심 판결문이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왜 고의가 인정되는지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애초에 이게 기소되는 게 맞았나 싶어요. 이게 정당행위, 당연히 안 되죠. 예, 정당행위 어쩌고 참.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가 뭐 있었다는데, 지금 네. 정당행위는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고, 애초에 이것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한 거고, 대법에서. 지금 뭡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판결문은 안 넣은대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제 판결문 홍보하고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냥 한 정도라는 네, 거예요. 네, 판결문 내용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이거를 기소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게 만든 검찰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법원의 견해가 그러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기존의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린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딱 정리합니다. 아전인수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삼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태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요. 이 명령장도 교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 아니냐 이러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경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도대체 이 정부는 타협이라는 게 없고 협상이라는 게 없고 대화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힘으로만 누르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문제 같아요.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무슨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 특히 대통령과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한 배경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30%를 단단히 하려고 하는 거죠. 30%. 본인들 지지 세력들.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왜 문재인, 이재명 빨리 구속 안 시켜 감방에 쳐놔야지 라는 아스팔트 우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조나 노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복된 이미지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혐오 감정이 있거든요. 이거 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네, 항상 노동자들이 희생해라 이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본보기 보이는 방식이 검찰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교탁 앞에서부터 그 교실 끝까지 뺨 때리는 방식으로 가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30% 지지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이고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복잡한 해설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나. 어제 동영상을 보면서 네. 누군가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 자, 동영상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께 멘토를 자처하는 천공 이병철 씨가 본인의 정법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노동자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쇼츠 데모가 어제 없어진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니 노동자가 없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 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너무 의심스러워요. 대한민국의 노동자부터 없애야 하는 나라라고요? 그러면 일은 본인이 할 겁니까? 전부 다 사장님 만들어주려다 노동자가 보지. 없어지면은 어떻게 국민이 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강의랍시고 대통령이 특히 즐겨본다는 한번 보십시오. 그 강의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유승민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이분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대통령이 즐겨보는 정법 강의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뭐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세상 이게 어떻게 성립 가능할지 참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데요. 네. 지금 사실 노동자, 근로자 뭐 사실 뭐 거의 같은 의미 뭐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에 딱 규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일단 적어도 천공리라는 사람은 그 노동자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이 아는 게 별로 없어 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 그 말 정확하셔야 돼. 누구한테 먹힌다는 거. 우리한테 안 먹혀요 지금. 아니, 이게 많이들 보신다니까. 아이고, 참네요. 스승이라고 말도 안 부르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실 노동자의 법적 개념, 뭐 땅 다 치우고요. 법적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지금 회자되는 상황 자체가 네.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보니까 저도 이걸 다 그게 짤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선회를 한다면 이 양반은 노동자와 민주노총 내지는 노동자와 노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로 하면 그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고 있구나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를 다 없애야 된다. 노조를 노동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고 노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로자인 거지. 자, 그럼 좋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씁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하면서 재난이래.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의 이기적 집단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판사 법률가의 자격이 없죠. 대한민국에 왜 노동 3법이 있고 헌법에 노동권이 왜 있는지 무슨 그럼 파업하는 데는 다 사회적 재난이야? 난 이분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해. 전 너무 궁금해요.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 저런 판사한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안타깝죠.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뭐 노동자에 대한 무슨 뭐 이런 뭐 사회과학적 논의 이런 거는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근로기준법 관련된 판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지금 여기 화물노조라고 부르는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조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개인 사업자들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말하자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뭐 하죠. 잘해야 그런 쪽인데 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제약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좋아하는 자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우리 최선상 안 맞아서 일 안 할 거야라고. 이분은 자영업자고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무슨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의 그러니까요. 이기적 집단행위입니까? 귀족 노조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강성 노조 어쩌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려면 위에 고용자가 있어요. 고용하는 그 고용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지. 귀족 강성 노조면 노동자로 보면 이건 불법 파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의 그 혐오감을 불법 파업이다, 불법이고 네. 파업이다 이걸 하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엊그제 나온 전 보도자료 보고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무슨 뭐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불법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 중에 있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보도자료 언론이 나와가지고 보도자료를 직접 뽑아봤어요. 6줄인가 그래요. 법적 검토 한 것도 없어. 그냥 사업자 단체. 그러면 이거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업자, 노동자라고 사업자. 보든지 사업자라고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아니 게다가 말하는 거 보세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참사를 일으켜놓고도 한다는 말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요? 어떻게 그딴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정말 정치적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성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 감각도 아니, 같은 인성이 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감각 없는 분들이 계시긴 이거랑은 해요. 연결하면 알겠습니다. 예. 아 참네요. 추경호 부총리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 운송 거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이게 뭐가 불법 집단 운송 거부입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 취급은 한 거네. 감사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자,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 여러 주유소들이 기름을 공급하지 못해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장이에요. 지금 20몇 개라고 오늘 아침에 오피넷에 올라온 거 보면 지금 뭐 26개인가 27개인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업무 개시 명령을 주유 차량, 네. 석유, 기름, 운반 차량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저는 좀 과장됐다고 봅니다. 8일에서 10일 정도는 비축돼 있어요. 현재. 화물연대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을 옛날에 지지했던 분들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막 또 크게 부각시키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주유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26개인가? 한 2, 좀만 30개 수준이에요. 좀만 더 가시면 주유소 나옵니다. 자, 근데 그보다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대화 타협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강하게 대치를 이어가게 되면 누가 가장 큰 곤란 지경에 빠집니까? 우리 국민이거든요. 자, 화물연대에 의해서 지하철 노조 총파업, 어쨌든 오늘 새벽에 급작 타결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철도 노조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내일이죠. 네,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될까요? 게다가 안전운임제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걸 일물제로 한 게 저기 판단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저기 안전운임제가 말하자면 일종의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있어서 그 최저임금 같은 거를 사실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제나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 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필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일물제를 그냥 밀어붙이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네, 박종호님 주어가 없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되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없다. 박종호님이 말한 거다.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판이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남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곽 의원이 너무 황당하다 그러면서 30분 동안이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15년 구형 배경은 무엇이고? 아니 뭐 돈을 그 정도 가져갔으면 특경가법에 따르면 당연히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아, 그럽니까? 아니 뭐 구형이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네. 밑으로 그 판결이야 적게 내려갔지만 억울함을 토로한 심정은 이해가 가. 아, 왜요? 예? 왜요? 뭐가 억울해요? 정권 윤석열 대통령 정권 딱 바뀌자마자 곽상도 의원이 입찬 소리를 했죠. 아, 내가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변론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무죄를 분명히 받아내겠다라고 입찬 소리를 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50억 클럽까지 지금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미 수사가 끝난 것까지 판사가 이거 공소장 변경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나 네. 싶은 얘기들을 지금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자기만 당하는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는 자기만 50억 클럽 수두룩 뻑뻑한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하니까 억울한 거죠. 자, 크로노스님 50억인데 15년이 세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곽상도 전 의원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대통령이 나를 굽어 살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기뻐했는데 이 정권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안정건 씨, 극우 유튜버 안정건 씨가 본인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편지를 18장을 써가지고 자필로 써서 보내면서 지인에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에서 빨아주고 이것저것 해줬는데 이 모양이다. 난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심경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무슨 권력이나 아니면 뭐 줄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곽상도 전 의원 15년 구형은요. 네. 특가법상 1년 이상만 돼도 10년 이상 또는 원래 센 무기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이게 1억만 넘어도 최소가 10년입니다. 네. 10년에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50억 받았는데 15년이면 적게 부른 거죠. 자, 이 타임에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세대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싸이. 싸이 노래. 네. 자,
비명계 의원들 토론회를 열고 이 민주당 지금 사당화되고 있다. 팬덤 정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당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서른 의원 이재명 대표 용태론을 언급을 지금 했습니다. 당당히 싸우고 돌아와라. 나 같으면 혼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문, 친낙 의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사정을 잘 아시는 김필수 변호사님. 잘은 모르고요. 네.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일단 뭐 어쨌든 저기 반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당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당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공천 뭐 이런 선거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뭐 내부적인 그런 아니고 본인의 정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뭐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황이 나라 상황도 국가 상황도 그렇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총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는, 특히 이제 주로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이루어지냐면 언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나 자기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 네, 얘기하면서 이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당 흔들기밖에 안 돼요, 이 상황에서.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별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의총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별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딴 데 나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딱 흔들어요. 돌아오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기 정치하는 거네 결론은. 아니, 물론 뭐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그 정치의 뜻을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실은 내년 민주당 공천이 후년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물갈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네. 어떤 공천 기준을 세워서 분열 없이 또 지지자들을 설득하면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의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을 할 거냐가 네. 중요하다. 그것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당대표를 네.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저쪽은 뭐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공천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쪽은 뭐 정의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세게 비판을 하면 이게 말하자면 보복이다. 그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보복이다. 네. 그럼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수성과 멘탈리티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공천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사도 분명히 밑에 깔려있지 않겠냐. 그냥 살아가는 방도가 네. 그래왔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소위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개혁공천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박해가 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습니다. 뭐 조금 박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뭐 조응천, 금태섭, 뭐 지금 금태섭 의원이 이제는 당을 떠났습니다만 박용진, 그다음에 뭐 원혜영, 김혜영 의원인가요? 예. 이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이 마치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느껴져서 서른 의원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지금 이런 태도도 과연 맞는지, 좀 민주당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보고 제가 완전히 세대서 노래하니까 음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음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 음치 아니에요? 내가 그걸 정확히 불러봐요. 어떻게 나를 또 박해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고대의 전술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참 목요일 3인 3세 주간 시사 맛집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두 분 뭐 말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없으시죠? 네, 뭐 답답한 건 많은데. 네. 뭐 지금 뭐 시간도 그렇고. 노영희 변호사님 노래 듣고 싶어요. 네, 오늘 3인
한민 선생 맛집 시사의 직격 이슈 3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